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으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하더니 이번엔 정치권에서 정유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고유가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크니까 정유업계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건데요.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은행과 정유사에 쏟아지는 고통 분담 압박이나 요구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에게 이 이자 장사 너무 과도하다 비판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정유사들 너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냐, 고통 좀 분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정유사 두 군데를 콕 집어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신세동 교수님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정치권이고요. 예. 따라서 고통 분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네. 정치적인 용어라는 거죠. 정치적인 용어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뭐 바이든도 그러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영국도 그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현상이다. 전 따라서 이걸 너무 정치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 또는 법적인 발언 또는 경제적인 발언 이렇게 확장 해석하는 거는 예.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경제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거의 금융위기나 또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정치권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과 근로자와 정부와 국회가 다 합심해야 된다. 전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너무 그렇게 정치권이 경제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또는 뭐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렵구나. 그럼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해보는 하나의 계기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각 경제 주체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좋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우리 김득희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분야를 상당히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따져보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자가 너무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 금리가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비판, 그리고 정유사는 과도한 얘기인데 금융 쪽에 은행에 우선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 보시기에 은행들 혼자 배만 불려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당기순이익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이익을 계속 갱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은행들 전체로 한 15조 정도 나와 있고 벌써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상반기보다 이자 폭이 더 나왔다는 것들은 사실상 연내 마진 폭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다. 대출금리를 더 높게 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릅니다. 0.25가 오르고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는 IMF 코로나 들어갈 때의 기준금리하고 동일해졌습니다. 1.75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른 게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기준금리가 오른 것도 있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해주는 것들을 이게 우대금리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상태, 그다음에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이걸 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은행들이 작년 1월부터 예대 마진 폭이 좀 벌어져서 작년 1월에 이미 1.96에 와 있었거든요. 작년 1월. 예.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2.2%가 넘었는데 우리 국민들 심리 서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름값은 한 2,000원 정도이고 이게 넘어버리면 네. 국민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예대 마진도 한 2%가 좀 넘어버리면 과도하다고 역대 정부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개입하는 방식이 이제 금융위원장이 말로서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예. 그래서 최종구 위원장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대출금리 올리면서 예금 제자리 타당성 설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미 2018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1.9가 넘기 시작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죠. 더 올라간다면 이제 은행 담당, 여신 담당을 불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 감내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말한 것처럼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자 장사 1인 발언을 할 때 은행들이 이제 그걸 제일 아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 장사한다 소리에 제일 아파하는데 사실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은행들이 이 이자를 넓힐 수 있었던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대 마진이 확대됐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왜냐하면 불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부동산 대출도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대출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데 있어서 이번에 반응을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들이 사실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예. 이 금감원장이 신임 정부 초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마진율을 건드리기는 지금 못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대금리를 감면해 주는 걸 이제 늘어가면서 사실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대출 금리를 벌써 조금 낮추는 은행들이 좀 나왔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나왔던 게 농협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좀 금리에 1차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연끌을 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주담대가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팔므로써 어쨌든 집값이 오른 상승의 효과가 있지만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세 자금이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전세 자금부터 좀 낮추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두기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결국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올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좀 넓혀왔다.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 시점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 이야기할 때 예. 지금은 이제 관점이 뭐냐면 예. 가계 부채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지는데 예. 대출 금리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순이자 마진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예. 예금 금리가 그동안 진짜 안 올랐어요. 예. 예금 금리는 안 올리죠. 잘.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 순이자 올라도. 마진이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 금리를 안 올려준 예금 거예요. 금리를 안 근데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금융위원장서부터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거 봐라 너무 커지지 않았냐 대출 금리를 내려라 뭐 그런 이제 압력을 넣는 건데 예. 만약에 이 그 순이자 마진을 뭐 금융감독원이 되었든 뭐 그 금융위가 되었든 이걸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일종의 직무 태만이었던 거죠.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터지니까 뭐 올려라 말아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그 마땅치 않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딱 되면은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구태적인 방법이다. 예. 저는 그래서 대출 금리도 문제지만 예금 금리 안 올려주는 것도 은행에 상당히 병폐와 같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독 기능이 너는 그동안 너무 이제 좀그 예금 금리를 안 올렸다 그런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은행의 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예대 마진이 많아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혼자 다 먹었냐?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금융 감독 기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걸 가지고 간섭을 많이 했냐? 예. 예? 뭐
돈을 못 갚는 사람한테 뭐 해주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예? 예. 각종의 간섭이랑 간섭을 다 예.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커진 것이 전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동안 관치금융이 얼마나 심각했냐 이렇게 예. 반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2020년하고 21년을 비교하니까 지금 뭐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고 이렇게 아우성이지만 예. 몇 년 뒤로 가보면 굉장히 은행권이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예. 초저금리로.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쪽으로 저는 압력을 넣는 것은 저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2,000조가 넘는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당했는 부적절한 저금리, 예금금리 네, 예금금리. 거기에 대한 저는 대책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시청자의 댓글이 있네요. 은행은 원래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데 그걸 비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익이 있어야 그 분야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예대 마진이 얼마냐는 거고 선생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분석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금금리를 빨리 올려달라 연동해서 예금금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 대출금리는 광속으로 예금금리는 질끔질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행들이 그동안 그랬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딱 개입을 하니까 예금금리를 뭐 선제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안 올렸던 금리를 즉각적으로 올렸던 거였지 바로 올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게 이게 금융시장을 개입을 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모범 규정을 차라리 우리는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에 대한 모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티은행과 일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적정성 검사를 해서 대출 모범 규정을 만들었어요. 대출 금리 어떻게 정하느냐?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가상금리 하나가 있고 가상금리 외에 가감금리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게 우대금리 감면 효과들인데 이걸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우대금리를 세부적으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는 덩어리로 가상금리에 하나에 들어있던 것들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은 거였죠.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어떻게 올렸는지 우대금리 감면을 하면서 올렸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예대금리가 어느 정도이냐는 거죠.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2%가 넘었으면 사실 은행장들 연임할 때 영업 실적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 예대금리라면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고등학생도 은행장을 해도 그 정도 이익은 날 수 있다. 왜? 예대금리 2%를 유지한다면 그건 예금금리는 안 올리고 예. 대출금리는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누가 갖다 놔하더라도 이거는 왜냐하면 대출은 수요가 많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계속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대출이 들어오죠. 이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참에 그 대출금리 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예금금리도 모범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연동시켜야지만 이 예대마진 가상금리가 올라서 예금금리가 오는 거에 대해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이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는 없는데 그러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금금리는 찔끔찔끔 예. 나중에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눈치 보면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마진 폭이 더 벌어졌다고 벌어질 저희들은 수밖에 분석을 없다. 했기 때문에 이번 참에 금감원장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이제 시장에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예대금리 차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고객들이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행의 전체 이익 중에서 이자 장사로 지금 과도한 이자 장사로 그러니까 이자 장사로 버는 수익이 전체 수익 중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뭐 이렇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뒤로 가보면 그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낮았던 네. 한 3년, 4년 전에는요. 네. 수익의 대부분이요. 이자에서 안 나오고 수수료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우리 은행들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이라는 게 이자 장사가 안 되면 수수료 장사하고 수수료가 안 되면 이자 장사하고 상황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눌러버리면 은행에서는 안 보이는 수수료 가지고 또 올려서 수익을 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은행은 뭐 겉으로는 이자가 너무 낮아서 지금 죽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이자 장사나 또는 수수료 장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이익은 너 혼자 먹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취약계층에 예. 그 빚도 좀 탕감해주고 이번에 코로나 때 중소기업 뭐 이렇게 또 감면돼주고 이제 이러는 어떤 계기가 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치는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자 대출이자 압박도 이렇게 딱 관치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종의 관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이제 금융위나 금감원을 포함하는 금융감독기구하고 은행, 좀 넓게 보면은 금융권 전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때리고 대신 너는 이거에서 좀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만 바뀌지 그런 구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말 금융 혁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데 이번에도 예. 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좀 줄이면 수수료 수입을 늘려서 결국 수수료나 이자나 다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죠. 고객한테 오는 거는 뭐 이자 수익 비중을 낮추면 수수료를 많이 물리고 비슷하네요. 지금 김두기 대표님, 그럼 대출 금리를 뭐 아까 조금 내리는 은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고정 변동 좀 다르겠지만 현재 어느 수준 정도? 그러니까 위에는 상단이 이제 7%까지 올라갔다가 상단이 예, 그 상단은 7%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큰 금리니까 예. 그걸 낮추려고 하고 하단은 지금 5% 밑으로까지도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은행들이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우선 상품을 내놓은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인하부터 먼저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100% 동의하는데 예. 관치는 맞아요. 정부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마진율을 공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대출 마진율이 공개가 된다면 그 예대금리 차를 이제 공시하는 거죠, 이제. 이제는 이제 공시하기로 공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지금 금감원이 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 가지고 가상금리가 지금 가상금리하고 우대금리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상금리는 그냥 뭉뚱그려가서 공시를 하거든요. 그 가상금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리스크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세금, 뭐 법인 비용, 그 다음에 원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진이에요. 이 마진이 공개되었을 때 어느 은행이 마진을 더 가져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 은행 같은 경우는 마진율은 높은 당시 우대금리를 감면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럼 대출금리가 사실상 저는 단합이라고 봅니다. 각 시중은행들보다 담합이다. 대출금리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같이 올리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금감원장이 한마디 했으니까 다 은행들 다 같이 내리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진율을 공개를 해서 저희들 같은 사람 아니면 고객들이 좀 비교해가지고 어디가 더 높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다 보면 사실상 관시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론에 대한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에 대한 ESG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적정 이윤을 저는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은행도 돈벌이하는 뭐 금융 기업인데 금융 회사인데 마진을 세부적인 걸 다 공개하라는 것도 조금 은행에는 좀 그래서 공개하라고 불합리하다 예. 이렇게 느끼겠어요. 네. 그걸 다 공개 이익을 다 어떻게 이익 원천이 뭔지 전부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근데 금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대출금리가 종류가 수천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사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딴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도 어렵고 나온다 하더라도 전 소비자가 전 체득하기 어렵다고 봐서 뭐 그래 사회단체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가. 네. 그다음에 아까 담합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님을 다 담합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융이라는 게 워낙 실무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그 대출금리 원가 공개하라고 막 그랬는데 난 그래봤자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한 가지 우리가 그 금융권을 이렇게 가보면
이 금융기관들의 그 도덕적인 그 문제점이라는 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사건이 됐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보면 대출 금리가 예를 들면 0.5%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깊은 금리로 해가지고 몇천억씩 이익을 본 은행들이 몇 개 있어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가 됐든 이걸 발본색원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이 첫째 너무 간섭이 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적절한 어떤 그런 대우, 적절한 전 예금을 하고 있으니까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낮은 금리를 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소비자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금융 체계로 가려면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는 거죠. 이 금융정의연대 같은 곳에서 바로 이 소비자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좀 앞장서셔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사람 정권 바뀔 때 입으로 이 금리 체계를 개입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그게 2018년도입니다, 선생님. 2018년도에 시태은행을 비롯해서 대출 금리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간섭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간섭이 아니라 대출 금리 모범 규준을 개정을 하고 규정에 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한 거였고 어떻게 공개해라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는 뭐 아파트 원가 공략하듯이 마진율을 공개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감시 감독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다 보면 저도 금융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마진율을 가져갔을 때 오는 비난. 그래서 제일 금융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가 사채업자냐 이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형태들은 사실은 저는 작년 형태들은 봤을 때 국민들은 코로나로 그렇게 공격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감면하는 걸 줄이면서 예대 마진을 2% 넘겨서 2.13까지 올라갔는 데들이 있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나마 저희들이 잡아낼 수 있었던 게 대출 체계가 금리가 공시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그때 금융위원회는 은행 편을 들었어요.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좁히고 사실 기간을 넓혀보면 은행들이 우대금리 감면을 안 해주는 걸로 해서 올렸다는 걸 누구나가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아니라 시장을 개입을 할 때는 제도로 만들어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동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그 한 10여 년도 더 됐죠.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자. 그랬다가 지금 뭐 진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갔더니 대통령이 딱 되시니까 그게 또 흐지부지 이번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소자도 이야기를 안 꺼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들이 모여서 진짜 수천만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기구가 있어줘야 이게 관치금융이 기본적으로 저는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아쉽게도 집권 여당도 그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도 다수당이면서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정부가 감독원이 월별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시하게 되면 은행들이 좀 더 외부 소비자 눈치 보느라고 그 대출 금리를 덜 올릴까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속성상 내가 먼저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이익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는 안 갈 거고 그 속에서 그 적정한 이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금융소비자 독립된 기구는 저희들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된 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붙였냐.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분쟁 조정하면서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100% 계약 무효 건수가 2건이 나왔지만 나머지는 금융회사를 배려한 거 아니냐, 오히려 금융회사 편을 든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정말 필요합니다. 자, 뭐 은행의 이익에만 이제 은행만 과도한 이자 장사 지금 압박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정유 회사들 요즘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정말 서민들 기름값 때문에 죽겠다. 당신들도 좀 동참하라. 신 교수님, 이거 어떤 요구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뭐 일단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질 않고요. 예. 너무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냐 정유사들이. 예.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유업계에 대해서 예. 공식적으로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이익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하나 횡재세라고 하나요? 횡재. 네, 윈폴이라고 하거든요. 예. 바람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했던 이익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이거를 즉 정유 회사가 기름값을 낮추는 거를 예. 공적 기능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많은 법률적인 애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좀 정유 회사가 공적 기능이 공적 기능을 있으니 다하라는 요구는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공적 기능이라는 용어가 말 있을 수가 자체- 없어요 네. 법률에. 그래서 이거는 몰라 미국은 바이든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바이든도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 지금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반발하고 있는 게 네. 네가 석유값을 못 잡은 것을 정유회사다가 떠돌리는 거다. 왜 비난의 화살을 정유회사로 그런 돌리느냐. 그런 반발이 있지만 그건 그 미국은 떠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그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 관료였다면 저는 일단 정유회사를 아무도 모르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쥐어 박으려고요? 아니요. 불러서 네. 지금 이게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지 않냐. 네. 그러니까 고통이 자율적으로 어. 인상을 좀 자제해줘라. 이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moral suasion이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그러니까 moral hazard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반대되는 그 개념이 moral suasion인데 뭐냐면 도덕적으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양심의 호소에서 좀 이렇게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moral suasion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없지만 어떤 비상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네. 인상을 좀 자제해 주시오.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게 네.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IMF에 준하는 위기인데 네. 이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있고 정유사의 역할이 있고 근로자의 역할이 있고 국민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은 원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기값 조금 올려야지요. 네. 다 올 리는 없어도 전기요금. 올려야지 그걸 수용하고요. 전기요금 곧 올립니다. 우리. 예, 근로자들도 이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만 살자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자율적으로 급여 인상을 올해는 좀 자제하겠소. 그럼 정유업계도 모여서 나라가 어려우니 올해만은 정유업에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인상을 자제하겠소. 네. 뭐 이런 어떤 거국적인 대전은 어떤 그런 설득을 정부가 특히 예. 대통령께서 네. 하셔야 되는데 불뚝 그냥 의회에서 공적 여야, 기능이 예, 있잖냐 원내대표가, 예.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도 국민이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예. 이 뭐 무슨 1960년대 발상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방법이 아주 좀 서툴렀다고 서투르다? 생각해요. 김두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회사들 뭐 수익이 워낙 많이 나니까 뭐 분기에 지금 1조 이상 훨씬 넘는 수익을 워낙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토해내라 이런 이게 건데. 은행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은행들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뭐 인터뷰할 때 초과이익 환수하기 전에 예대마진 폭폭도 줄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유사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지금 이게 어디로 무너지냐면 사실 그 정부가 그래서 긴급 투입됐던 게 유류세를 인하해 폭을 좀 넓혔지 않습니까? 예, 좀 했지만. 이게 이제 교통요금 체계로 갈 거예요. 계속 이 기름값이 유지가 된다면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화물연대가 파업했던 이유가 유류세 때문에 파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지대한 비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지금 청와대가 용화대라고 하죠. 개입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개입을 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야 되는데 이 방식이 정치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횡재세 이것도 도입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에 하지 않고 감정에만 계속 호소하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누가 양보할 것들 진짜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
때문에 네. 사실 정유업계는 고통 분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익을 좀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나서줘야지 이게 여타 다른 물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전반되는 고통 전담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유회사들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예.